안녕하세요. 저는 설성수라고 합니다. 서성수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제가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오늘 빵 터지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세 번째 과학설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짜고 친 게 아니라 진짜 서성수 교수님이 자기 소개를 먼저 하시려고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기술사업화 창업, 우리나라의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뭔가 그 현안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자기소개 진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성수 교수님 제가 알기로는 그 기술가치평가 협회 이런 그 학회인가요? 아니요, 협회를 협회. 창립하셨죠. 협회를 창립을 파운데이션. 20년 전에 하셔가지고 지금 8,000명 가량의 그 인력을 배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먼저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주제넘게 먼저 나섰습니다. 네. 저는 한남대 경제학과에서 34년 근무하고 이제 은퇴 딱 2년 됐습니다. 어제가 8월 말이니까 은퇴 딱 2년 됐고요. 저는 경제학자입니다만은 기술을 가지고 평생 놀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신학회, 기술가치평가협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살아왔고요. 지금도 은퇴하고 나서 기술가치평가협회는 이 명색이 창설자다 보니까 지금도 팔로우업을 계속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하는 일은 은퇴하고 IT 기술, BT 기술, 그다음에 스타트업, 글로벌 스타트업,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가치평가 쪽 요거 모니터를 하면서 꼬마 기업들 도와주거나 이 기술적으로 출발한 기업들이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꼬마 기업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거 모니터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기술사업화, 창업 이쪽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설 교수님의 그 썰전 톡을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정 패널이신 권기석 교수님도 잠깐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공무행정학과 권기석입니다. 네, 제 소개보다도요, 우리 설성수 교수님이 상당히 중요하신 분이고 제가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조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셔서 이런 질적인 부분, 사례 연구 이런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후배 학자들한테도 많이 그 귀감이 되고 또 이렇게 실무에서 어떤 우리 정책의 함의점을 찾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후배들이 존경하는 우리 설성수 교수님 모시고 오늘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 선배님에 대한 존경과 오늘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주제 토론에 앞서서 그 지난번 1, 2회차 그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좀 이렇게 반응들 한번 얘기 좀 먼저 짚고 가볼까요? 저는 이 2회차, 그러니까 출연연구소에 대한 그 어떤 실태, 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 출연연 기관장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그 내용들이 참 알차고 좋다. 알차고 좋고 이게 이제 잘 공유되면서 한 스텝 한 스텝 좀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과학설전답게 이 한방이 좀 강한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썰전 이렇게 패널 분들을 좀 더 이렇게 그 가감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좀 더 강한 한방들을 날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그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우리 권 교수님은 혹시 반응들 들어보셨습니까? 네, 연락이 없다가 1년 만에 갑자기 연락 오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하셔서 방송 잘 봤다고 하시고 그런 분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회를 더 알차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1회차에 대해서 더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고 시원했다 이런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관료 체제에 대한 얘기였고 네. 두 번째는 출연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미래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 학자
김성진 교수님 오셔가지고 네. 어떤 그 레디칼한 그런 예. 솔루션을 말씀하시니까 좀 우리 분야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예, 충격을 좀 받고 자극을 받아서 좀 네. 개선을 해야죠. 네. 우리 서 교수님은 첫 편 보셨다고 했는데 예. 어땠나요? 그 썰전에 대해서. 다소 시- 보수주의적인 접근이었죠. 네. 시장주의적인. 첫 번에 하실 때는 시간이 짧은데 너무 많은 분이 나오셔갖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못했던 것 같고. 첫 번째요? 예. 아, 똑같이 이렇게. 셋이 했는데요. 세 아, 분이 다른 거를 보신 것 같은데 오늘. 다른 걸 제가 봤나요? 그때는 네. 숫자가 좀 많았는데 아, 그러면 다른 방송을 네, 다른 방송을 보신 거예요. 오늘 그 간혹 가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웃음을 선사해 주셨는데 종종 우리 1시간 정도 남짓 방송을 할 텐데 그런 웃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 우리 이제 과학 설전의 원칙은 짜고 친 대본 없이 그대로 각본 없는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히 독립적이다.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형이다. 그래서 많은 의견들을 지금 주시고 질문도 주시면 이 자리에서 함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합리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또 댓글도 남기셨는데 오늘 합리적인 질서를 위해서 좀 또 썰전을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술사업화, 창업, 생태계 지금의 어떤 그 창업 지수 그런 어떤 바로미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지금 특히 우리 지금 이 과학 설전을 얘기할 때는 이 공공기술 쪽으로 많이 기술 창업 쪽으로 많이 얘기가 될 텐데 일단 우리나라 전반의 창업에 대한 현황, 생태계의 어떤 지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일단 예. 그 지수를 짚기 전에 조금 네. 더 약간 거시적으로 역사 히스토리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R&D 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게 시작된 게 1980년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90년대 되면서 공공 R&D 규모가 커지고 이렇게 네. 되면서 IMF 이후에 국민의 정부 때 이런 벤처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이 그때 이제 처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처 기업이 이런 우리 국가 혁신 체제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스템 안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그런 그 해외에 있는 그 좀 개도국의 그 중요한 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산학협력이나 이런 기술 사업 하고 싶어도 네. R&D가 없다. R&D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한편으로 보면 뭐 세부적으로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문제점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R&D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고 커져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업화를 하는 그걸 논의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상당히 뭐 선진국에 이미 왔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R&D 규모로는 100조 R&D 시대가 이제 넘어섰죠. GDP 대비 포함해서. 뭐 예. 세계 1, 2위를 예. 거의 1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 80년대부터 그런 어떤 벤처에 대한 그러니까 R&D가 이제 융성하면서 예. 그런 역사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설 교수님은 어떻게 처음 첫 문을 여실 건지? 우선 한국이 차지한 전 세계적인 위치에서 기술 사업화 창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한 4번째 내지 5번째쯤 나라쯤 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가 문제다, 뭐가 잘못됐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만큼 잘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예.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놓고 본다면 미국, 중국, 그 다음에 가끔씩 영국이 올라올 때도 있고 인도가 올라올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독일 쪽이라든지 일본 쪽은 조금 떨어지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저희보다 항상 앞서가는 나라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영국, 이스라엘, 인도 여기가 이제 저희하고 경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그 외의 나라들은 창업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창업 지수, 기업가 정신이 조금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출렁거리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국가 R&D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 특히 이공계 교육 정책의 백업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수준은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만 아직도 그럼에도 조금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보고 출발을 해줘야 합니다. 네. 네, 일단 요 정도만. 우리나라 주제가 우리 한국 그 기술사업화 창업 이게 지금 국가 혁신 체제에서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이런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분 말씀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잘 해왔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러면 그 썰전에 한 방을 확 날릴 그런 상황들. 예, 아니, 제가 잠깐 껴들어야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또 다른 통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한국 기업가 정신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업가 정신 지수를 entrepreneurship이죠. 이거에 네, 대한 네. 그 OECD에서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표가 세부 지표가 뭐냐면 인구 10만 명당 사업체 수와 대기업 수 비중 이걸 기업 활력으로 보고 법의 지배 지수와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 경제 제도 수준, 기업가 사회 평판과 기업가에 대한 직업 선호도 뭐 이런 걸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가 27위거든요. 네. 우리나라 앞에 보면은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칠레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럽 강소국들이 우리 다 앞에 있고 예. 그래서 기업가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특정을 할까요? 참 음. 궁금해요. 저는 그 통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네. 그 응답을 누가 하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것들을 갖고 합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놓고 본다면은 네. 창업 말고 별도의 지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전 세계에서 저하고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만은 한두 번은 저하고 비슷한 분야를 나가는데 전 세계적인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문제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수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됐다. 우리 이 정도 규모에서 그건 됐는데 문제는 최근에 투자 대비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 네. 현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한 추세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관계되는 통계는 우리가 조금 박하게 나옵니다. 다른 쪽에서 조사해도 그건 박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이게 뭐 스스로에 대한 평가라서 예, 스스로에 대한 평가이고 우리 경우에는 자꾸 울어야 정부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크게 그렇죠. 존재합니다. 네. 우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예. 자꾸 울어야만이 정부가 해주고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다른 나라는 울어도 안 해주니까. 울어도 안 해주는데 우리는 울어야 울면은 해준다. 해준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울어서. 문제는 네. 울면 해주는데 그 성과가 점점 성과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요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정부 부처들 쪽에서도 돈 주는 쪽에서 특히 기획원 쪽에서 과기부라든지 산자부한테 돈 주는 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왜 성과는 상대적으로 더 적어졌느냐. 네. 요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또 그러니까 아까 들어가 말씀하신 볼까요? 예. 투자 대비 성과가 낮다는 얘기는 정부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 그래서 투자 민간 투자 다 다 포함시켜서입니다. 포함해서. 예. 네, 네. 네. 투자 대비 근데 성과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과가 낮은 이유가 있는 게 남의 걸 베껴가는 그런 수준에서는 적은 투자 갖고도 성과가 많이 나는데 지금 한국이 찾았고 한국의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남이 안 하는 거 기준으로 가야 하거든요. 네. 이제 누가 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가 훨씬 더 많이 들죠. 네. 대신 이제 나온다면은 굉장히 파괴력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술이 프론트에 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 굉장히 뒤처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세 개 수준을 기술 수준을 5단계로 놓고 본다면은 요즘은 3단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없거든요. 네. 1, 2, 3단계 이렇게 이제 위에서 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세계 탑에 가 있고요. 안 나오죠. 보통 저희가 나온다고 할 때 과학기술계에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10년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연구자가 30년간 일하면서 3개가 그럴싸한 게 나왔다. 이건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1개 내지 2개. 여기 대덕의 정부 연구기관의 기관장님들을 그 대선배들을 모시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선배님은 몇 개나 누가 봐도 까딱거릴 것. 그 논문 쓰신 거 말고요. 누가 봐도 까딱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나는 2개다, 나는 3개다 이상을 넘어가는 분을 제가 못 만났습니다. 네. 자기 그럼 그만큼 그 성과 어렵죠. 중에서. 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년에 하나 뽑기가 쉽지가 30년간 하시면서도 누구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거는 네. 1개에서 3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맥락은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잘 하고 있고 그게 세계적인 어떤 기술의 완성도 수준에서 앞서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지만 또 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파급력이 크다. 예, 예, 그렇게 갈 이런-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우리가 90년대 말부터 이렇게 벤처 기업 어떻게 보면은 대만의 시스템하고 한국의 시스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대만은 아주 알찬 중소기업들을 많이 길렀잖아요. 우리는 네. 대기업 중심으로 갔었고. 네. 근데 우리가 경제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 양극화, 그러니까는 대기업 위주의 이런 경제 구조, 이거는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2가지로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네. 전통 분야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네. 새로운 분야에서는 대기업들이 그쪽에 끼어든 적이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마켓컬리가 어떻고 하는 요즘 꼬마 기업들 있잖아요. 꼭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쿠팡 예를 들어서. 뭐 유니콘이라고 하죠. 예. 네. 유니콘. 일반적인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는 영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이미 털을 잡고 있는 그 영역은 대기업들이 꼬마 기업들 올라오는 걸 그대로 안 놔두죠. 네. 심지어 기술 뺏어가죠. 네. 아주 그 기술 안 좋은 사례들이 중소기업들이나 많죠. 벤처기업들의 기술 뺏어가는 거는 그건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네. 아주 굉장한 나라입니다. 아마 그건 세계적인 선두 기업일 겁니다. 혼나 안 나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댓글도 계속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이것도 즉답을 안 하셔도 이 생각을 하면서 그 결국에는 이런 소통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스페이스라는 어드보켓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니콘 기업 그리고 준 유니콘 기업들과 국가의 R&D 그리고 기술사업화 정책, 국가 혁신 체계 이런 정부 정책 지원과의 상관관계가 얼마나 밀접할까라는 그런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즉답 가능하실까요?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유니콘이라고 하는 게요. 중기부에서 그 7월 달에 발표한 유니콘이 있는데요. 네. 이 15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옐로우 회사 이름을 얘기하는 건 뭐 그러네요. 네. 15개 명단을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기업들하고 우리의 국가 R&D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별로 잘 안 찾아집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지만은 여기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기술들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교육이라 흘러 넘쳐 가지고 나온 기술들이 기반이 돼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업은 찾아지지가 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력 양성이나 그런 인력 트레이닝을 양성이라든지 받았어 예 기본적으로 우리 과학 기술의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연구단지 출신으로 해서 유니콘으로 지금 급격하게 간 건 거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따가 다룰 주제입니다. 연구단지 출신이라고 하면 카이스트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네이버도 사실 카이스트 출신들이 있고 카카오도 있고 카이스트 출신들까지를 포함시켜서 연구단지에서 넣고 한다면 그건 이게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네.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여기와 관계되는 부분은 좀 빼갖고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빼서 일단 오늘은 교육기관이니까 거기는. 교육기관 빼고 얘기하자.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지금 우리의 수준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아까 뭐 울어야 우리 정부가 또 잘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잠깐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 질문도 그런 맥락하고 같이 연계된 질문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부가 지금 투자 대비 성과가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조바심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그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게 유니콘 기업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다른 트랙으로 이렇게 막 그 미스매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울면 들어준다 뭐 그런 거하고 같이 좀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창업 정책을 봤을 때 저희가 성과를 어떤 걸 기준으로 하면 정부가 넣은 돈에 입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성과가 어떠냐 이렇게 보면은 성과가 별로 안 나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그다음 과학기술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깔아주니까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서 지금 현재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저희가 추세가 조금 꺾이긴 했지만은 네, 네. 나오는 추세가 꺾이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네. 다만 과거에는 정부가 그냥 투입하면은 바로 눈으로 2, 3년 내로 볼 수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이유는 과학기술의 성격, 기술의 성격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올라간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 네. 넣어놓고 기다려줘야 하는데 우리 못 기다리죠. 정부는 성과를 눈에 봐야 하니까요. 빨리빨리구나.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 속도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술적 성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반적인 창업과 관련된 부분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특히 작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넘어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 네. 괜찮냐면요. 네. 정부 측의 노력도 있지만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었거든요. 그렇죠. 돈들이 돌다 보니까 이 돈들을 보고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2019년만 5조거든요. 투자된 돈들이 네, 2019년. 예, 5조 1천억 정도 됩니다. 19년만. 네, 네. 20년이 약간 했지만 뭐 5조 수준 됩니다. 음. 금년도 지금 정신사납거든요. 굉장히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결국 뭐냐 정부 측의 노력도 있지만은 5조라는 돈이 스타트업 쪽에만 들어간다고 하는 거 엄청난 돈입니다. 네. 정부 R&D 예산이라고 하는 게 20조 넘어서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트업에 들어간 돈만 민간 부분에서 들어오고 있는 돈만 5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측에 의해 지나치게 정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전체를 보면서 정부 거는 기다려주는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민간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또 그 벤처 기업과 관련해서 그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마리아나 마주카토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마리아나 마주카토요? 마주카토 이름이 전혀 마주카토인데요. 생소한 분. 예, 서섹스 대학 출신 그 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번역이 돼 있어요. 기업가적 국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린 이런 속설이 있다. 벤처 자본이 리스크를 선호한다라는 속설이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분의 그 미국의 그 사례 연구를 증거로 계속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생명공학이나 이런 녹색 기술 이런 경우에는 많은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공공자금이 오히려 이런 리스크를 담당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벤처 자본의 문제는 벤처 캐피탈 같은 거죠. 벤처 캐피탈의 문제는 초기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투자의 목적이 좀 투기성에 있다. 그래서 네. 이 회사는 벤처 자본이 지원한 회사 생산에 실패해서 파산해도 벤처 자본은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그 초기에 오히려 벤처 자본이 리스크를 선호한다라기보다는 초기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기술이 됐을 때 그때 벤처 자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지속적 아직도 중요하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미국의 그런 그 닷컴 기업들이나 옛날에 최근에 그런 그팡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성장하던 배경에는 그런 국방부의 R&D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하신 아까 그 깔아뒀던 그 자본, 과학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이어가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공공기술의 사업화 뭐 이런 출연연이 아마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학하고 그런 공공기술 사업화 측면에서도 지금 출연연이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기술 사업화 주제로 오늘 썰전을 얘기를 한다니까 그 제보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주셨는데 특히 이제 출연연의 기술 사업화 관련해서 여러 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점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술 평가에 의한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한몫 챙기려는 기업체가 있다면 이 벤처 펀드의 도움을 받아서 10개의 연구소 기업을 설립한대요. 근데 벤처 펀드는 손실 보전을 위해 출자가 아닌 융자 형태로 자본을 대고 그래서 이제 10개 중 하나가 되어 코스닥에 상장하면 설립자는 털고 떠난다는 거죠. 그리고 벤처 펀드는 채무와 이자 환수한다는 거죠. 그런데 9개의 기술은 당분간 사장된다는.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기술 사업화 관점에서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우려가 있다. 이런 사례가 실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예,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북한데 듣기가. 아, 왜냐면 그래요? 예. 기술 사업화 지원하면 다 된다. 10개 중에 하나는 잘 된 거 아니에요, 네, 혹시? 10개 중에 하나면 됐죠. 아 그렇죠. 예. 그 제보니까 10개 중에 제 얘기가 하나면 아니에요. 됐지. 자, 예. 저희 아마 황홀에서 실패를 그 하지 않으려고 전반적으로 다 성공시키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제보인 것 예, 같습니다. 예. 제가 한두 가지 통계를 네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가치 평가라는 단어를 만들고 기술가치 평가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초로 한국에서 그런 단어 자체를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이론적인 체계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VC가 그러니까 2017년 3, 4분기부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주식시장이 난리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주식시장과 코인 쪽에서 난리쳤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VC의 투자 성공 확률 12%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12% 한국 12% 했더니 중국 애들이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우리 18% 그러더라고요. 네. 중국같이 그렇게 시장이 큰 데서도 18% 우리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R&D라고 하는 게요. 산업 기업체 R&D도 성공 확률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10%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3%, 4%가 나오거든요. R&D도 성공 확률이 그 정도인데 투자해가지고 10개 중에 1개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술의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공 확률 싸움이다. 네. 10%만 나와준다면 정부가 투자한 게 10% 나와주면은 그건 정말 잘하셨다고 그쪽 연구자들한테 저희가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1%, 2% 미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1%, 2% 미치고 기업체에서 하는 것들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나간다면 대충 5%, 10%입니다. 요거 정도를 깔고 가셔야지 넣으면 나온다. 기술 사업화는 그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출연연 그러니까 공공기술 분야에서 그 실패는 없다 이런 정신을 갖고 제보를 하신 분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저는 예. 이 포인트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술 사업화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동의합니다. 네. 네, 그건 동의합니다. 어떤 점에서? 제보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엘모 기업의 김 박사님인데 대표시죠.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게 제보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요. 대전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대전에 사무실하고 공장 부지를 찾고 있는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우리처럼 일정 규모 20명 이상의 그 기업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공간을 너무 잘게 슬라이스 쳐서 입주 기업 수를 늘리는 식의 이런 지표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폐교나 폐가에 이용에 있어서 기업들이 취득하는 것은 카페가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류 작업이 많습니다. 네. 경주에 저희가 지사가 있는데
경주대학교를 쓸 수 있도록 경주시가 안내해 준 적도 있습니다. 대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 우리 출연연과 관련된 우리 저번에도 다뤘지만 이런 그 단기적인 그 계량적인 지표 위주의 그런 성과 평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건 좀 네. 둘로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하나 첫 번째로는 기술 사업화나 창업 정책 일반에 대한 얘기와 네. 또 하나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과 그걸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선 첫 번째로 먼저 얘기를 좀 나고나면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기술 사업화나 창업 정책 일반으로 놓고 보자면은 네. 지금 특히 이제 그 교육이나 공공 부분과 관계되는 부분과 한다면요. 지나치게 기술의 성격이 변했는데 지나치게 과거형 성과를 요구해 오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한다. 이건 조금 더 그러니까 특허수나 뭐 라이센싱 수 이런 그런 전문적인 성과지. 그런 네. 거 가지고 이제는 좀 기다려주는 정책으로 바뀌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게 조금 그게 구체적으로 기다려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 정부, 중앙 정부에서는 기다려준다는 의미를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이 풀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나와주는 기업의 어떤 그 임팩트형 얼마만큼 기업이 커지고 얼마만큼 세계 시장을 차지하고 네. 얼마만큼 세계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예, 기업 성장 만들어지는 중심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그 기업들이 그 성장 중심의 지표들을 예, 가져야 그걸로 돼요. 갖고 가야지. 특허 가지고 특허 몇 개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인 그 꼬마 기업이지. 우리 대전에서도 보면 꼬마 기업이지만 세계적인 리더들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 분야는 시장 규모가 그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숫자로 파악만 하려고 한다면은 안 되죠. 숫자로만 파악할 특허 수가 먹겠니, 창업 수가 다든지 뭐 이런 숫자로만 파악하려면 안 되고 얼마만큼 임팩트 있는 기업을 배출했느냐 네. 여기서 찾아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 정부 입장에서 기다려주는 정책 그 전략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되는데 지표 말씀하신 바꿔줘야 것처럼 한다. 지표를 바꿔라. 예. 정책 지표를 바꿔서 획기적으로 그 기업 그 성장하는 지표로 그 봐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 지표 문제와 추가해서 이 최근에 제가 그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저기 그 연구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제가 기술사업화인데요. 두 분의 얘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출연연에 있어서 왜냐하면은 출연연이라는 그 기관의 정체성과 창업이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약간 지금 아직 강하게 결합이 되지 않고 좀 이렇게 애매한 네. 둘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인데요. 저도 출연연에 있지만 어떨 때는 공직자라고 하고 어떨 때는 아니라고 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출연연 입장 자체가 창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같은 출연연에서도 기관장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출근해서 창업하는 분위기, 국가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바이아웃해서 이 창업한 교수들이 좀 심리적인 부담을 더는 그런 정책이 있는데 출연연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이 연구원의 김 그 선임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출연연에서 스스로 우리의 목적은 창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출연연 임무를 창업이라고 하게 되면 기관장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네. 출연연 내부의 창업에 대한 시각이 네. 사람마다 다르고 또 기관마다 다르고 또 그래서 조금 혼선 비슷한 게 지금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출연연 말씀하셔서 그 어제 이제 전체 출연연을 이제 경영 운영 관장하는 연구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김복철 그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기술사업화 출연연의 기술사업화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출연연이 최근 5년 동안 그 기술료를 받은 게 5,500억이다. 근데 이 규모가 독일 프라운호퍼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출연연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아까 그 문제점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그 치부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격받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네. 예 그런 그 통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연에 대한 한번 기술 사업화, 그러니까 기술을 돈으로 가치로 이제 만드는 그런 자, 역할들을 그럼 어차피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디테일. 출연연에서 이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한 인력에 대해서 휴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인건비 문제 같은 거, 예. 그다음에 TO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원래 창업 TO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 TO를 기재부가 더 추가적으로 줘서 대체 인력을 뽑아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야 그러면 창업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네. 이러한 얘기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뭔가 연구의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주식 부족하다. 보유 문제도 있어요. 주식 보유. 주식 보유 뭐냐면은 창업해서 자기가 그 휴직하고 창업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그 CEO로서 자기가 주식을 가져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복귀할 경우가 있거든요. 예. 연구소로. 네. 그런 경우에는 자기 그 주식을 보유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직자 윤리 규정이라는 그 거를 들이밀고. 그거를 네. 적용하면서 예. 상당히 그 창업을 자유롭게 창업하고 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 확고한 컨센서스, 가이드라인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안 돼 있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연연의 이제 기술을 결국에는 사람이 창업을 해야 이게 잘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각종 이제 규제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 아직도 여전히. 또 근데 그런 어떤 분이 이렇게도 말씀이시네요. 얘기해요. 창업을 출연연 연구원한테 강하게 권유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네. 어떤 도와주는 제도가 확실하게 있는 거는 또 중요하다. 이렇게 또 반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정부 출연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가 공공 연구를 해주거나 다른 민간 부분에서 못하고 있는 기초 연구 해주거나 두 가지잖아요. 네. 이거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사업화 할 거가 나와서 사업화를 하는 거지 기술 사업화가 출연연의 기본 임무는 아니죠. 네. 할 수 없어요. 그 하나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할 게 있는 게 WTO 협정에 의해서 공공 부분에서는 이 기술 준비도 7 이상으로는 못 갑니다. 그거 가면은 우리 거기서 나오는 물건은 다른 나라 가서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관세 보복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네. TRL 7단계 이상으로는 정부가 하면 안 되거든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농업 부분하고 중소기업 부분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벤처 정책이 그나마 사업화 쪽으로 지원이 강할 수 있는 것은 WTO 협정에서 예외 조항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닌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출연연 보고 기술 사업화만 하라. 이거는 출연연구원이 존재 이유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출연연구원의 지금 현존하는 그 기능 하에서는 출연연구는 첫 번째 사업화 이전 연구까지만 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두 번째 출연연구원은 사업화를 전제로 하지 못하니까 기술 분야별로 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출연연구원들은 기술 분야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기술 융합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그 수혜자입니다만은 생명공학연구원에서 결핵약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결핵약을요, 생명공학자가 결핵약을 만드시는데 개발하는 기간 8개월에 상품이 나오는 기간이 추가적인 기간이 2년이 더 걸리셨답니다. 이유는 공장 만드는 건 생명공학 기술이 아니거든요. 여러 기술들이 결합돼 가지고 융합돼 가지고 최종 산출이 나오는데 우리 출연연은 기술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화 연구 못한다. 두 번째 기술 분야별로 돼 있어 융합 연구 안 된다. 이게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사업화 관점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근데 기본 역할 자체가 공공 연구하고 기초 연구해 주는 게 출연연이거든요. 예. 사업화는 부수적이죠. 그러면 사업화를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출연연을 약간 벗어나서 해줘야 합니다. 그게 출연연과 대전과 같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요.
그 중간 영역에 사업화로 뽑아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 영역에 나와서 놀게끔 해주면 됩니다. 네, 네. 이게 융합연구센터고 사업화연구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연구소 안에 가둬놓지 말고 사업화나 뭐를 하실 분들이 있으면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나와서 하시게끔 하죠. 나와서 열심히 하시고 안 되면 돌아가시고 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출연연 안에서 뭐든지 다 하라라고 한다면 그분들 뭐 혼란시키죠. 혼선이 있는 것 같은 그 임무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공공 연구회하고 기초 연구 허락을 해놓고는 사업하다 덤으로 거기서 하다가 나온 걸 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아, 요거 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업화 연구가 가능한 영역, 즉 중소기업이나 벤처 영역으로 나와서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네. 두 개를 혼동시켜서 연구자들 혼란시키지는 말자는 거죠. 네. 그 첫 번째 아까 서 교수님이 이게 성공 실패 10개 중에 하나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딱 정의를 하셨고 두 번째 지금 또 정의 같은 비슷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3의 섹터를 공공의 영역을 그 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어제도 이제 얘기를 한 게 그 상설 TLO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 각종 규제라든지 뭐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더 이제 구체화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출연 연구소에다가 만드는 것은 네. 그건 어차피 WTO 협정에 걸린다. 걸린다. 안 된다. 안 된다. 출연 연구소는 그렇게 갖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 그 네. 기술 이전 센터라든지 사업화실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들을 그 중에서 공공 연구나 기초 연구 속에서 사업화 가능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의지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지 안에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은 처음 듣거든요. W 협정에 위반된다. 예, 7단계 이상은 못 합니다. 아까 그 7단계를 좀 더 사람들이 네. 7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부연해 TRL 에 주시면 보통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개발 연구는 공공 부분에서 정부가 하면 안 된답니다. 예, 예. 안 되는데 딱 두 군데는 예외적으로 풀어줍니다. 농업과 농업하고 중소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벤처 정책이 굉장히 활성화된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중소기업부 내로 들어가고 한다면 그건 됩니다. 거기는 중소기업 지원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출연연의 TLO 조직이나 이런 거는 그 협정에 위반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냥 보조적인 역할이다. 그들이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보조적인.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보조적인 역할로 가는 것. 그러면 이제 출연연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기술료 성과다 해가지고 발표도 되고 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흥을 더 시키기 위해서 기술료나 이런 것들을 더 예, 그건 기술을 이전시키는 그렇죠. 건 오케이. 이전은 오케이. 이전은 오케이. 근데 그런 전반적인 거를 직접적으로 막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나서는 건 출연연의 기본 임무가 아닌 거고 아니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 보복을 당할 수가 있고 예. 기획원이 알면은 절대로 돈 안 줍니다. 예. 아니 왜냐면 그거 못하게끔 막 국가적으로 아니 근데 연구원 창업 같은 게 그게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구원이 바깥에 나가서 창업해서 그거는 일종의 직접적인 기술 사업화 같은데 그게 위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연구원 창업 지금 현재는 그 부수적인 업무이지 그거가 주가 될 수는 그렇죠, 없다는 그렇죠. 거죠. 메인 업무는 아니죠. 네. 그 중에서 부수적이다는 거죠.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서 자기가 네. 나가서 창업 어디까지나 연구 공공기관 내에서의 사업화나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부수적 기능이라는 그 거죠. 생명공학 연구원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기네가 상품을 팔고 이러는 거는 안 된다는 시장 거죠, 교란 그건. 행위인 네.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과학 설전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과학계의 합리적 질서가 제대로 잡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WTO 뭐 이 협정에 위반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밖에서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이제 논리신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체제 출연연의 TLO 체제라든지 아까 연구의 차원에서의 그 TLO 조직을 상설화시켜서 뭘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거는 해야죠. 왜냐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창업을 할 때 그 원래 기관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나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예. 연구해서 좀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서 상위 다른 규범이 있을지라도 뭐 우리 출연연 연구원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예. 그런 규범이 있을지라도 우린 출연연 연구원들은 이런 규정의 코드에 따라서 하겠다. 뭐 이런 그 룰을 세팅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 예.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술 사업 하나 창업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포인트를 2020 출연 연구소가 만들어지던 시대에서 거기다가 하나 기술 이전이나 기술 사업화 기능을 플러스 시키냐 마냐가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나오는 얘기는 공공 부문 연구에서 특히 출연연으로 대표되는 공공 부문 연구에서 어떻게 기술 사업화의 성과를 더 극대화시킬 거냐에 포인트를 네. 맞춰야 한다고 봐져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연구소 안에서 자기 기술 분야 안에서 하는 기술 사업 하나 창업을 그걸로 정도로는 안에 있는 기술 창업 사업화로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지금 현재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고 자꾸 손가락질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거는 안에서 안 된다는 거죠. 네. 임팩트 그러니까 이제 있는 네. 사업화가 되고 임팩트 있는 벤처 기업들이나 왜 대덕 연구단지의 역사가 40년에 가까운데 여기서 제대로 된 유니콘이 못 나오냐 하는 거죠. 네. 연구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 연구소 안에서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융합연구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디 있는데요? 애틀이 옆에 있지 않나요? 네. 애트리 옆에 융합연구센터는 애트리 융합연구센터죠. 그러네요. 네. 근데 모든 과학 애트리 ICT 기술이라 할지라도 거기 다른 들어오는- 기술들이 들어와야만이 되죠. 네. 애트리 융합센터 애트리가 만드는 애트리 옆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ICT 쪽에서 만들어진 ICT 내의 결합이지 모든 과학 기술의 결합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이 하나 나오려면도 생명공학적인 약이 나왔지만은 그걸 서포팅 해주는 것은 엔지니어링 기술들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종류의 기술들이 서포팅이 돼야 상품화가 되는 건데 그거는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 제가 지금 그래서 네. 그 댓글 주신 분이 김기형이라는 분이 네. 기술 융합에 인증 문제 해결이 어렵다 이런 표현.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우린 대한민국은 뭘 하겠다 정부가 하겠다 그러면 한 3, 4년만 부어 넣으면 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대 융합으로 가는데 기술 분야별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영역 만들어서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도 만들어주고 이제는 출연연에서 출연연구소 한 개 단위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의미 없다고 봐져요. 네. 네, 그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네. 그 분야에서 주제로 그죠? 맞아요. 네, 네. 분야별 장벽을 넘어서 지금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융합연구 사업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그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예, 많이 그런 있습니다. 노력이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거대한 흐름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지금에 이제 시도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연구단지에서 유니콘이 안 나온 이유를 지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분야별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최- 왜 안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안 나온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동안의 국가연구기관에서 했던 연구들은 주제별 연구를 했죠. 네, 상품 연구가 아니고 사업화 연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사업화 연구 할 수가 없었다. 임무 자체가 안 된다. 예, 두 번째로는 어떤 뭔가가 만들어져서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분야가 결합돼서 우리가 말하는 기술 융합입니다. 기술 융합 정도가 아니라 비즈니스 융합까지 되어야만이 뭔가 눈에 보이게끔 으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 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왜? 우리 출연연구소들은 기술 분야별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떨어나가면은 이제는 40년 역사 속에서 출연 연구원들의 역할 자체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예, 융합 못했지 않습니까? 예,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뭔가요?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도 있고 출연 연구소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는 융합 영역을 만들어야죠. 네. 출연 연구소 내에서 하는 것은 그 분야 내에서의 창업이라는 거죠. 그 분야 창업. 예.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대로 비즈니스 융합 정도의 수준으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 예, 그거 영역은 별도로 가져야 하고 거기서 지방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방금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지역의 흐름을 말씀하셨는데 최병철 님이 대덕 특구의 재창조 마스터 플랜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구의 융합을 위한 융합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공간적 허브로 이 융합 연구 혁신센터가 조성이 된대요. 그래서 대전시와 과기부 이렇게 공동 투자해서 현재 이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디스텝이라고 하는데 디스텝에 입주해 있는 한스코라는 부지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동향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금 올려주셔서 혹시 거기 동향에다가 좀 더 플러스 시키신다면은 네. 연구소에서 말년 소위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말년 병장들이거나 사업화 의지가 있는 분들이 파견 나와서 그 연구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출연 연구기관장님들이 그런 거 왜냐면 융합 연구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장을 하고 사람도 내보내줘야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연 연구소에서 20년, 30년쯤 되셨으면은 넷도 하나는 끝내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기업들 도와주고 꼬마 기업들 도와주고 뭔가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거기에 사람까지도 혹시 그 계획을 하실 때 출연 연구소에서 사람들도 좀 지원을 받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그 좋은 분들이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하나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팀을 조합을 해서 뭔가 그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런 얘기들이 그 댓글 창에도 달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소통을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여기 썰전이잖아요. 썰전에 또 이렇게 이 패널 분들을 또 저격하는 글들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카레빈가 뭐 카레반 이런 저 어떻게 스펠을 할지 모르겠는데 설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과 맞지 않다. 그 이전부터 최근까지 바로 그런 문제의식, 지금 이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시범 실증 사업, 그리고 인증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까지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구원 창업뿐만 아니라 출연연 학계 개발 기술을 끝단 이기 형태로 추가 연구 개발을 할 사업도 벌여보았다. 그런 시도 중에 팁스 프로그램이 가장 의미 있는 형태로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예, 그런 이제 의견들을 주시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사업화를 위한 융합 연구를 지금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봅니다. 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기 분야에서는 했습니다.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은 자기 분야만 갖고 안 되거든요. 우리 AI를 얘기하면 AI하고 다른 분야가 안 붙으면 소프트웨어만 하시는 분들이 뭘 합니까? 대상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갖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로봇이나 드론 얘기가 나온다면 로봇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야 하고 거의 전 분야 과학 기술이 다 들어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네. 드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과 관계되는 걸 집중적으로 했냐? 저는 요 대덕에서 34년, 40년 살았습니다.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명색이 과학기술 정책을 모니터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시도는 저는 못 봤다. 네. 분야에서는 했다. 어떤 분야에서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할 게 우리 서울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중에 비더 로켓 일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KT의 신사업 전략팀이 여기에 멘토로 붙는데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기술 사업화의 능력과 그런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멘토로 붙어서 이 기술 기반의 어떤 테크놀로지의 엔지니어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주면서 그렇게 창업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또 우리 농리왕 정기님이 그 의견을 주셨는데, 바쁘네요. 네,
그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의 이전을 받은 업체의 러닝 로얄티 관련해서 납부 회피 성향으로 인해서 기술 사업화 실적 파악이 일단 힘들다. 그리고 성과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에 확실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그 풀어나가야 될 얘기는 숙제고요. 제가 저도 예. 사실은 그 감사 업무를 하면서 네. 제가 맞닥뜨렸던 얘기인데 네. 아니 로열티 내기로 하고 안 내면은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어요. 그리고 네.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뭐 좀 징벌적으로 그렇게 대하기가 예. 기관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면이 있다 또 그렇게 있겠죠.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돈 안 주는 사람을 특단 공공기관에서 돈 안 주는 그러면 저기 뭐 일수를 저기 불러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또 조직의 전문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일일이 그렇게 뭐 찾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기술 사업화 인력이 이렇게 사업 관리 정도 수준이 아니고 정말 마케팅, 기술 마케팅하고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거를 엔지니어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예. 그런 좀 직업군이 우리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네. 그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가져간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예, 저도 대학에서 이런 산학협력이니 그 기술 이전과 관계되는 것을 그 해보면 돈 안 내고 있는 회사들 가보면요 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업화 성공을 못 하니까요. 성공한 기업들은 다음번에 또 기술 가져가야 하니까 잘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기술 로열티도 사업화가 성공했다라는 전제하에서지 사업화 자체가 실패하면 기술료도 이거 못 받죠.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도 어쨌든 대학에 계셨고 우리 이제 마지막 주제가 대학의 창업인데 대학 창업 교수님 산단장도 하셨잖아요. 우리 대학의 자기 반성도 좀 해야 될 타임이 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 대학의 자기 반성 한번 생각을 더 통찰 있게 해보시고요. 지금 온라인 채팅장이 뭐 뜨거운데요. 아 그런 거 시간이 예. 막 다 돼가고 이거. 지금 이제 그 아까 서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현실감 없다라고 이제 하셨다가 그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답변 주신 말씀 맞다. 단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거대 사업을 기획하고 프로그램형으로 그 사업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기업인들 투자들의 핵심 기획에 참여하는 그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P 모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불행히도 우리는 관제 주도의 사업에 그치게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대학의 어떤 교수님 반성? 그 제가 예. 물어보고 싶은데 저도 물론 반성하는 의미지만 예. 지역의 대학에서 사실은 기술 기반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카이스트처럼 기술이 풍부한 고급 기술이 풍부한 대학의 경우에는 카이스트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카이스트에서 파괴력 있는 그런 기술의 사업화가 많이 있었지만은 네. 거기 창업 잘 안 합니다. 네. 생각보다 안 합니다. 교수님들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연구해야지 무슨 창업을 학생들도 연구해서 교수 되는 쪽으로 원하지 네. 카이스트부터 사업화 창업 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카이스트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도 기대한 것만큼 많이 안 나옵니다. 예. 총장님이 좀 푸시를 하시지만 지금 푸시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시고 반성을 그럼 다 하신 건가요? 지금? 아니요 또 하나 반성할 게 있는데 이 관련 업계 분야의 그 증언에 의하면 우리 이런 에이스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형식적인 기술 창업 센터, 기술 창업 도와주는 뭐 교육 프로그램 그런 데 끼워서 그런데 보면 실상을 보면은 그 교육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뭐 기술 경영 개론 뭐 그런 기술 창업 실무 뭐 그런 네네네. 좀 상당히 그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육 위주의 그런 그 예산 소진성 예. 그런 행태가 상당히 많아왔다. 사실 문제다. 그거는 사실 그 지적은 회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것도 좀 나눠서 얘기하죠. 우선 네. 대학부터 먼저 반성을 좀 한다면요. 네. 교수님들이 창업에서 돈이 되는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첫 번째, 출연료보다 훨씬 제도가 잘 돼 있죠. 교수님. 대학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교수님이 이공계 교수님들이 공부하실 때부터 이론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지 실용적인 것 중심으로 해오질 않으셨다. 논문 그래서 쓰는 아이템이 트레이닝 별로 나왔죠. 없다. 네, 네.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온다. 첫 번째.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대학에서 특히 이 대전을 이제 출연연구소하고 각경인데 대전을 중심으로 얘기하거나 지방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과학기술자가 30년 동안 2개 내지 3개 나오면은 굉장한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분한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말자. 우선 첫 번째, 애들은 대학원생은 얘기가 다르죠. 그런 교수님들한테서 하게 되면 대학원생들은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로 공부하면서부터 사업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네. 활발하다라는 거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산학협력단장도 해봤고 그 꼬마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도 해봤고 예비 창업자들을 도와주는 사업도 해봤고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시키거나 뭘 했을 때 단계별로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이공계 우리 출연연회에 계시거나 대학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제가 약간 욕성 발언을 하나 할게요. 공부 많이 하시고 명성이 높으신 분일수록 시장 무시합니다. 내 기술이 얼마나 내 좋은데. 기술이 니들이 내 기술을 몰라준단 말이야.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근데 시장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사업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창업이 뭐고 교육시켜야 합니다. 최소한도의 교육을 해야만이 가방끈이 길고 좋으신 분들도 기술 사업화가 뭐고 경영이 뭡니다. 근데 그분들은 얘기해 주면 금방 알아듣는 분들입니다. 그거 해줘야 한다. 첫 번째는 해줘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요즘 창업 교육이니 뭐니라고 하는 것은 예비 창업자들이 가지고 온 아이템 중에 3분의 2는 도대체 이걸 갖고 뭘 어떻게 하시겠답니까? 이거부터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단계별로 용도별로 그 교육이 따로 있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서 사업 2, 3년 하다가 안 되면은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은 그거는 그 분야별로 나누어서 역할을 심지어 이공계에서 이 출연연구소에서 누구 하면 알만한 분들한테도 사업화 교육 따로 시켜야 한다. 있어야 한다. 왜? 시장 무시니까요. 네. 자, 우리 어느덧 1시간이 지금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금방 예, 가네요. 너무 지금 이게 그 아쉬운 거는 이제 시간이 뭐 많으면 계속 이렇게 썰전을 펼치겠지만 그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요. 더 깊고 이렇게 풍부하게 얘기를 못 나눠서 좀 이렇게 아쉬웠긴 한데 댓글 오늘 되게 많이 의견도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요. 그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공공기술 사업화, 그 다음에 산학의 협력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창업, 특히 이제 기술 창업이 임팩트가 큰데 기술 창업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식의 지금 특단이나 아니면 뭐 작심이나 뭔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 그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채팅창에 올라온 좋은 고견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야 할 주제로 핵심이 이런 논의는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설 교수님 말씀하신 바 WTO 규정만이 아니라 해외 선진기관의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이 해야 할 연구를 침해하지 않도록 내규화하는데 그래야만 공공기관이 연구기관이 산업체 협력이 가능하고 파트너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내규화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융합이고 뭐고 뭐 이렇게 없다고 되는데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제도적 플랫폼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플랫폼에 대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AI 고님은 오늘 진짜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아마 그 재미는 우리 설 교수님이 그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그 웃음을 예능감이 있으시네요. 예능감이 오늘 충만하셨는데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내복하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네. 저는 대한민국의 기술 사업화 창업의 기반은 그래도 욕하지만은 정부의 역할이 컸다. 컸다. 예. 예. 그리고 인정할 건 하자. 인정할 건 하고 가야 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뿌려줬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도 큰 것들이 튀어나온다. 네. 근데 이제 공공 부분 자체만을 놓고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가자. 네. 지금 요구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키워드가 두 개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는 융합이고 또 하나는 비즈니스까지 같이 컨셉이 같이 붙어서 개발이 가져야 한다라는 네. 컨셉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와 같이 출연연을 그런 식으로 기술 분야별로만 놔두거나 요거 못 바꾼다면은 별도로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자. 네. 그건 중앙 정부는 못 한다. 지방 정부하고 같이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네. 아직도 우리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정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 쪽에서 출연기관이 가져가야 하는 기본 역할은 기본 역할로 그냥 가고 괜히 여기 정신사납게 흔들지 말고 거의 해봐도 안 됩니다. 이제는. 융합형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접근을 하게끔 접근하는 요구사항도 달라져야 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를 깔끔하게 또 재미도 주시고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네. 우리 경기계속 교수님. 네, 사실은 제가 또 존경하는 그 대전의 선배님 중에 현병환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대전대학교 지금 계신데 네. 원래는 생명공학 연구원에서 그 정책센터 맡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는 90년대 때에는 BT 한다 그러면은 BT로 뭐 기술 사업화 뭐 이런 얘기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본인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네. 진짜 그 BT 쪽에 자기가 펀딩을 받으려고 많이 진짜 노력을 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시드들이 지금 와서 지금 뭐 BT 예. 쪽에 막 바이오 대세죠. 예, 막 바이오 기업도 생기고 막 그 주식 상장되고 그런 걸 봤을 때 참 자기가 그동안 본인께서 그렇게 쭉 그렇게 기반을 다져오신 것들이 이렇게 성과를 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떤 기반을 깔아주는 그러한 네. 노력이 되게 주요한 성과를 냈다. 또 우리가 R&D에서 이렇게 경제적 성과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당한 이미 어떤 아까 얘기하신 그 기술의 네. 그 프론트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 앞으로 많은 또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쳐 나가고 개선해 나가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공 교수님 제보도 아주 좋았고 예, 계속 다음부터도 계속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보. 네. 또 온라인에서도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분이 브라이언 조님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창업이라는 게 연구자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초과하는 업무다. 그래서 비록 기술 창업일지라도 연구자 이외의 행정이나 전문가, 경영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 공공기술 사업화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이제 마지막으로 예,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온 오프라인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소통의 장을 펼쳤는데 부족합니다. 그 기술 사업화 이거 오늘 한 번에 다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셔서 예, 잘 정리가 보람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출연연의 그 패러다임, 공공기술 사업화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술의 분야가 아니라 그 융합을 하고 그다음 비즈니스 융합까지 같이 그 융합이 되는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도 와칭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 입안자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1시간이 넘게 하셨는데 다음 4회차가 또 9월 15일에 열립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양성 문제를 좀 한번 제대로 짚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직업능력개발원 황규희 황규희 박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최창균 박사님으로. 최창균 박사님이랍니다. 이거 뭐 사전에 다시 논의된 게 없어서 네.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9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이 시간에 과학기술 인력 양성에 인력과 대학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루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설전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과 끝이 되게 돌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설전은 그렇게 돌발 상황도 맞이하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오늘 하루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